모든 정치 근저에는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집단적 갈등과 대립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역, 계급, 세대가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내영 교수입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 사회 집단 간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집단 간 갈등은 주로 희소한 자원인 돈이나 권력, 명예, 또 사회적 인정의 배분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조절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은 정치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면서 절차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갈등을 제도와 절차를 통해 표출하고 해소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갈등의 사회화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갈등의 사회화를 주도하는 주체, 제도가 정당 체제입니다. 립색과 로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정당 체제는 사회 균열 구조를 반영해서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사회 균열 구조, 영어로 얘기하면 소셜 크리비지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집단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구조화되어 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계급 균열, 종교 균열, 인종 균열, 지역 균열 등 다양한 사회 균열이 있죠. 그래서 정당 체제가 한 사회의 주요한 사회 균열을 골고루 반영하면서 갈등을 해소 혹은 완화시키는 제도적 절차가 잘 작동할 때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반응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인데 대표성이라고 하는 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골고루 그 목소리와 이해를 잘 반영하고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선출직 대표들은 그 사람들을 선출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됩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서 결혼을 하고 나도 집 하나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국회가 이들의 고민을 듣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것이 응답성인데 그걸 하지 못하면 정치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선출직이 국민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를 잘 한다고 하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한 사회에서 주요 집단 간에 다른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든 적절히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서 주요 정당 간에 그 문제를 둘러싸고 다른 해소 방법은 있지만 논의를 심각하게 해서 뭔가를 내놓는 것, 이게 그 응답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민주주의 체제처럼 제도적 절차가 잘 마련돼 있으면 응답성이 높아질 텐데 그걸 하지 않으면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억압하거나 이러면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응답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의 사회화 과정, 한 사회에서 있는 갈등을 드러내고 그래서 국민들이 토론하고 또 정치인들이, 언론이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회라고 하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해법을 내놓고 이게 이제 갈등의 사회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모든 민주주의 체제가 항상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갈등을 제도하고 사회화하는 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조절하고 해소할지를 고민하고 그걸 잘 할 수 있으면 이게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갈등과 정치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거와 갈등의 문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는 한 사회에 있는 갈등이 집약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주주의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갈등을 선택하고 부각시킵니다. 노선과 이념에 따라 특정한 사회 집단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거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상반된 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갈등을 동원하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권자들도 선거 과정에서 이 정당이 표출하는 노선과 정책 정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가 혹은 내가 그 원하는 그 정책 선호하고 비슷한가를 평가해서 그 표를 행사하죠. 결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또 그 갈등이 완화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전략적 선택과 유권자의 반응 혹은 그걸 보통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럼 한국 선거 정치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표출이 되어 왔는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 정치에서 투표 선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갈등 요인을 정책자들은 보통 정치 균열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한국 선거 정치의 네 가지 주요 정치 균열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지역 균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두 번째가 계급 균열. 계급 균열은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은 계급 갈등이라는 건 불가피한데 그것이 계급 균열이 선거 정치에서 그 동원되거나 표출되는 양상은 국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세대 균열,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균열입니다. 마지막 이념 균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역 균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지역 요인,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 현상, 이걸 이제 지역 균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거는 정당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 균열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유권자의 선호가 달라지는 것이 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인이 책임성의 부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자신이 지지하는 A 정당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지역적인 요인으로만 계속 그 정당을 지지하면 어떠한 선거에 책임적인 요소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좋은 대답입니다. 아까 제가 민주주의의 세 원칙을 얘기하면서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을 얘기했잖아요.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내가 표를 찍어서 누구를 선택했는데 잘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그냥 또 뽑고 잘못하면 갈아치워야 하는 거예요. 정당 입장에서 보면 경제도 살리고 취업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다 먹고 살만 하면 또 찍겠지.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니에요? 잘하면 또 찍고. 근데 지역 정당 체제에서는 그게 작동하나요? 똑같은 같은 지역 어느 정당의 후보만 내면 계속 당선돼. 책임성이라는 게 작동을 안 하죠. 그럼 왜 이 지역 균열이 생겼나? 사실은 지역 균열은 민주화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지역 균열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민주화 이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동원되고 증폭된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반감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걸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정당이라고 하는 게 민주화가 안 돼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정당이 지배돼 있어. 정당의 사당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균열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 균열이 유지가 됐는데 정당의 민주화가 지난 한 20년간 그래도 아직도 한국 정당이 민주화가 덜 됐다고 하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역 균열이라고 하는 게 약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얘기할까요? 계급 균열. 한국 사회는 대한민국 설립 이후에 계급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선거 정치의 주요 균열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갈등이 사회화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한국의 서민이나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계급 균열이 선거 정치에서 표출되거나 동원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선 한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념적 제약 위에서 건설이 됐습니다. 한국 정당 체제는 아까 제가 정당 체제가 한 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회 균열을 반영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주화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는 서로 경쟁을 했지만 계급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정당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계급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계급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제 정책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계급 정치, 클래스 폴리틱스라고 하는 게 한국 선거 정치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거 정치에서 소득 수준, 또 본인의 계급, 소득 수준이 말하자면 본인의 계급을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임금 소득만을 통계에서는 잡기 쉬운데 한국 사회에서 임금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본 소득이지. 아파트가 있어 없어? 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계급 균열이 작동한다 그러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지 정당이 달라져야 돼. 경제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당들이 경쟁하고 그래서 갈등을 사회화하는 걸 통해서 노조의 권리가 보호되고 뭐 이런 것이 작동을 하는데 거기서 복지 정책 또 복지 제도라는 게 확충이 되고 이것은 이제 한국이 2000년대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 수준에서 보면 클래스 보팅 말하자면 노동자, 농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진보 정당을 찍고 기업가들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수 정당을 찍는 이런 클래스 보팅은 여전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계급 균열이라고 하는 게 한국 선거 정치에서 새로운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지금 지역 균열이나 세대 균열이나 이런 요인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미약한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대 균열 얘기해 볼까요? 세대 균열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에이징, 연령 효과라고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좀 보수화되죠. 나이가 들면 이렇게 위험을 피하고 기존의 질서나 생각을 잘 바꾸기 어렵고 젊은 세대일수록 진취적이고 변화와 개혁을 좋아해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니버설한 보편적 추세.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나이 든 세대가 좀 보수화되는데 이게 선거 정치에 작동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두 번째가 동년배 효과, 영어로 얘기하면 코호트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정한 세대가 집단적인 특히 청년 시기에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태도가 형성이 되면 그게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386 세대 이런 얘기 하죠. 민주화 운동의 집단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집단적인 정치적 태도를 가져오고 그 정치적 태도가 잘 안 바뀐다. 동년배로. 이게 동년배 효과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기간 효과, 피리어드 효과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뭐 연령이 높아지고 하더라도 특정한 시기에 어떤 상황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다 좀 정치적으로 보수화돼 복지 확대보다는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것이 젊은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게 이제 나타나서 세대 균열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흥미로운 쟁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386이 민주화 운동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386이 지금 50대가 됐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한 에이징 효과로 보면 이 사람도 예외 없이 보수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징 효과로 보면 별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보수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코호트 효과로 보면 386은 586이 돼도 50대가 돼도 과거의 민주화 시대의 경험이나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이 가능하죠.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작용하죠. 사람에 따라 틀리죠. 그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그 에이징 효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같은 50대의 다른 그룹들 때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추세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또 개인적인 편차도 있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은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낮으니까 그 유권자 구성 비율로 보면 20, 30대는 점점 줄고 노인 세대는 확 늘어나. 그러면 이게 어느 정당한테 유리한 거야? 세대 균열이 제가 얘기한 대로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에이징 효과로 보면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인구의 구성비가 늘어나면 보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는 나이가 들어도 50대가 돼도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으면 꼭 보수 정당한테 유리한 건 아니죠. 마지막 이념 균열 얘기해볼게요. 한국 사회는 이념적인 다양성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은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런 이념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점점 없어지고 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먼저 진보적 이념과 사상이 허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념적 다양성이 허용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한국의 선거 정치에서 이념 균열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04년 총선이고 정당 투표제의 도입,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이념 균열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이고 그 이후에 한국의 정당 정치나 선거 정치의 추이를 보면 주요 정당 간의 이념적 차별성이 점점 커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다 경제 정책이나 이게 뭐 큰 차이가 없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차이가 뚜렷하죠. 부동산 정책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소득 수조 성장에 대한 것도 다르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이냐도 다르고, 뭐 다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정당의 엘리트 간의 이념적 차별성이 커지면 그 결과로 대중들, 국민들도 이념적으로 차이가 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의 정당의 이념적 차이가 대중의 이념적 양극화를 가져오고 이 대중의 이념적 양극화가 커지면 이제 지속적으로 선거 정치의 주요 균열 요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념이라고 하는 말, 진보 보수라고 하는 말의 특수성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진보 보수란 말을 민주화 이후에 쓰긴 했지만 오랫동안 한국에서 진보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인처럼 진보라고 하는 게 경제 문제나 계급 문제를 주요 진보의 내용이 아니고요.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진보라고 하면 북한 문제 혹은 뭐 외교 안보 문제, 한미 동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제 최근에는 분배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계급 균열 관련 쟁점이 진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는 그래요. 지금 흑수저, 금수저 문제 나오잖아. 그거 다 느끼잖아.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또 계층 상향 이동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사회에서 이 문제가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문제로 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념 균열이 본격화되는 거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념 균열은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념적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런 사회 경제적 쟁점, 계급 쟁점 이런 것이 정치 의제화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의제화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이념 균열이 등장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지역 균열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해. 그러니까 이런 이념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쟁점이나 경제적 이슈를 쟁점으로 하면 지역 균열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정당 간의 이념적 정책적 차이가 커지면 유권자들의 참여율, 투표율 이런 게 제고되죠. 정치가 남의 일이 아니야. 어느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나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니까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율도 높아지고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만 있나요?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이념 균열이 너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가속화되면 소위 얘기하는 진영 대결의 정치, 또 정치적 교착이 만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교착이 되면 정치의 생산성이 약화돼.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또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분열시키고 그 대립을 격화시켜. 정당 내부로 보면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커져. 온건파들은 대화 타협을 주장하는 온건파들은 다 주변화돼. 이 악순환이 그 한국 정치에도 지금 등장하죠. 미국 정치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념 균열은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그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약화시키면서 이념 균열을 제도권 정치에서 잘 통제하냐,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 집단 간 갈등이 점점 더 근래 들어서 다양화되고 또 첨예화되는 추세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갈등이 다양화되고 또 첨예화되고 심각해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소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는 갈등을 억압해서 표출도 안 되고 해소될 기회조차도 없는 것보다는 갈등이 잘 사회화돼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 해결 방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억압된 대표되지 않은 사회 집단이 제도적으로 더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갈등이 다양화되는 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 질문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듣고 나서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네, 저는 이제 그 네 가지 종류의 균열, 사회적인 균열 자체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회 전체적인 균열이 좀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완화된다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는 지역보다도 이제 자신의 그런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강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세대 균열이 발생을 했으니까 사회 전체적인 균열이 강화되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지역 균열이 조금 완화되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균열은 좀 완화되었다라고 봐야 될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젊은 세대가 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고 나이 든 세대가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아까 얘기한 에이징 효과도 있지만 에이징 효과 말 자체에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이념적으로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지적한 이념 균열과 세대 균열이라는 게 상당수 이게 중첩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계급 균열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다? 그건 아닐 것이고요. 저는 그게 이렇게 중첩된다고 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수 증폭이 되기 때문에 그 대화와 타협의 정치나 그 이념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치가 되면 그 여러 증폭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해소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회적 요소들이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알아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대영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